식구와 줄거리. 주유는 거짓 항복한 조조의 첩자를 받아들이고 황계는 고육책을 써 조조 진영에 파고들고자 한다. 황계의 황복 편지를 들고 간 감택은 의심하는 조조를 설득하고 주유는 방통에게 조조의 100만 대군을 격파할 계책을 묻는다. 주유를 염탐하러 온 장관은 봉추 선생 방통을 만나 조조에게 소개하고 동호에 역이용 당하는 장관을 통해 방통은 연안계로 조조의 수군을 옭아매는 데 성공한다. 조조는 싸울 준비를 마치고 감정이 고조되어 필승을 자신하고 주유는 화공책을 쓰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동남풍이 불지 않아 알아눕는다. 이에 제갈량은 칠성단을 세워 바람을 빌고 드디어 동남풍이 불기 시작하자 주유는 신묘한 공명을 없애려 하나 제갈량은 조자룡이 준비한 배를 타고 유유히 사라진다. 제36장 적벽대전. 주유는 장대에 높이 올라 모든 장수를 모아놓고 영을 내렸다. 주유는 먼저 감령에게 명했다. 체중과 아울러 그들이 데려온 항졸들을 대동하고 강 남쪽을 따라 나아가되 북군의 기호를 들고 가도록 하고 곧장 오림 지역으로 들어가면 그곳이 바로 조조의 군량을 저장한 곳이니 조조의 군중 속으로 깊이 들어가 불을 질러 신호하라. 다만 채와 한 사람은 막사에 남겨놓아라. 내 쓸 곳이 있다. 두 번째로 태사자를 불러 분부했다. 너는 3,00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곧바로 황주지경으로 달려가서 합비에서 오는 조조의 지원군을 차단하라. 조조의 군사들이 가까이 다가오면 불을 놓아 신호하라. 다만 홍기가 보이면 그것은 바로 오후 송곤의 지원군이 도착한 것으로 알라. 이 두 부대는 가장 멀리 가야 했기 때문에 먼저 출발하게 했다. 세 번째는 여몽을 불러 분부했다. 3천 군사를 이끌고 오림으로 가서 감령을 지원하고 조조의 영체와 방어 목책을 태워버려라. 네 번째로 능통을 불러 분부했다.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곧바로 이릉의 경계머리를 끊어 차단하고 있다가 오림에서 불길이 올라오는 것이 보이거든 군사를 동원하여 지원하라. 다섯 번째로 동숲을 불러 분부했다.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 곧바로 한양을 빼앗고 한수를 따라서 조조의 영체 안으로 쳐들어가라. 백기가 보이면 지원군인 줄 알라. 여섯 번째로 반장을 불러 분부했다. 3,000 군사에게 모두 백기를 꽂게 하고 한양으로 거느리고 가 동숲을 지원하라. 6개 선척이 각각 자기의 갈 길로 갈라져 떠나갔다. 모두가 물러가자 황계에게 명했다. 불을 붙일 배들을 알맞게 배치하고 오늘 밤 항복하러 간다고 병조를 시켜 조조에게 편지를 보내라. 그리고 한편으로 전선 4척을 딸려 보내어 황계의 배를 뒤따라가서 지원하라 했다. 제1대에서 군대를 통솔하는 장수는 한당이고 제2대에서 군대를 통솔하는 장수는 주태이며 제3대에서 군대를 통솔하는 장수는 장음이고 제4대에서 군대를 통솔하는 장수는 진무였다. 이들 4명의 장수들은 각자 전선 300척을 이끌고 전면에 각자 불을 붙일 배들 20척을 버려놓았다. 주유는 몸소 정보와 함께 큰 전함선상에서 싸움을 독려하기로 하고 서성과 정봉에게 좌우에서 호위하라 했다. 다만 노숙과 감택 및 여러 모사들에게는 영체에 남아 지키라 했다. 정보는 주유의 병력 이동과 배치에 법도가 있는 것을 보고 주유를 매우 존경하여 신복했다. 한편 송곤은 사신에게 자신의 병부를 가지고 가서 주유에게 명을 전하라 했다. 이미 육손을 선봉으로 삼아 보내서 곧장 기춘과 황강 방면으로 가라고 군사를 진격시켰으며 오후께서는 직접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유는 또 사람을 서산으로 보내 그곳에서 화포를 쏘도록 하고 남병산으로도 사람을 보내 신호깃발을 올리게 했다. 각각의 모든 준비를 다 끝내놓고 오직 출동하기 위하여 황혼이 질 때만을 기다렸다.
이때 유현덕은 하고에서 오직 제갈공명이 돌아오기만을 고대하고 있는데 문득 공자 유기가 한때 전선을 거느리고 몸소 소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왔다. 현덕은 유기를 정루로 올라오라고 청하여 자리를 잡고 앉으라 했다. 동남풍이 불기 시작한 지 오래되었는데 공명을 데리러 간 자룡이 아직까지 오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 내 속이 타고 여간 걱정스러운 게 아니네. 한 하급 군관 하나가 멀리 벙구나루 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멀리 작은 돛담배 한 척이 바람을 받으며 오고 있습니다. 군사가 틀림없습니다. 현덕과 유기는 군사를 맞으려 정루를 내려갔다. 잠시 후 도착하여 제갈량과 자룡이 강기슭으로 올라왔다. 현덕은 크게 기뻐했다. 서로 간의 안부를 묻는 인사를 마치자 제갈량이 말했다. 우선 다른 일을 말씀드릴 여가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군마와 전선은 모두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까? 현덕이 말했다. 오래전 이미 준비를 다 해놓고 군사가 쓰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소. 제갈량은 즉시 현덕 유기와 함께 장병을 소집하고 명령을 내리며 좌정하고 조은에게 말했다. 자룡은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강을 건너 곧장 오림소로로 가서 나무와 갈대가 무성한 곳을 찾아 매복하라. 오늘 밤 사경이 지난 후에 조조는 반드시 그 길을 따라 도망칠 것이다. 그들의 군마가 지나기를 기다렸다가 반쯤 지나면 중간에서 불을 놓도록 하라. 비록 그들을 모두 다 태워 전멸시킬 수는 없다 하더라도 반은 죽일 수 있을 것이다. 제갈량이 말했다. 남군으로 가는 길은 그 형세가 급박하여 조조는 감히 가지 못할 것이니 반드시 형주로 향하는 길로 갈 것이다. 그런 다음 대군은 허창을 향해 갈 것이다. 조우는 계책을 받고 물러갔다. 다음은 장비다. 익덕은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강을 건너가 이릉으로 가는 길을 끊어 조조의 군사를 막고 호로곡 입구로 가서 매복하라. 조조는 감히 남쪽 이릉으로 가지 못하고 반드시 북쪽 이릉으로 갈 것이다. 내일 비가 지나간 다음 반드시 그쪽으로 와서 구덩이를 파고 아궁이를 만들어 밥을 지어 먹을 것이니 밥을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이면 즉각 산자락에 불을 질러라. 비록 조조를 사로잡지는 못할지라도 익덕은 그곳에서 적지 않은 공을 세울 것이다. 장비가 계책을 받고 물러갔다. 또 제갈량은 미충, 미방, 유봉 세 사람을 불러 명했다. 각자 배를 몰고 강을 에워싸고 패장군의 퇴로를 끊어 사로잡고 무기를 빼앗아라. 세 사람도 계책을 받고 물러갔다. 제갈량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공자 유기에게 말했다. 무창은 한눈에 사방을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곳이요. 공자는 즉시 돌아가셔서 부하 군사를 거느리고 나루터 어기에 포진하십시오. 조조가 일단 패하면 반드시 도망쳐 오는 자들이 있을 것이니 다가가 모두 잡아들이십시오. 그러나 절대 성곽을 가볍게 떠나서는 아니 됩니다. 유기는 즉시 현덕과 제갈량에게 작별하고 되돌아갔다. 장수들에게 작전 명령을 다 내린 제갈량이 현덕에게 말했다. 주공께서는 번구에 군사를 주둔시키시고 높은 곳에 올라가셔서 앉아 오늘 밤 주랑이 큰 공을 이루는 것이나 바라보십시오. 이때 관우는 옆에 서 있었지만 제갈량은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관우가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말했다. 나는 형님을 따라 허다한 세월을 싸움터를 다니며 싸우면서 아직까지 남에게 뒤떨어져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소. 오늘 큰 적을 만나게 되는데 군사는 반드시 내보내야 할 날을 보내지 않으시니 그 이유가 뭐요? 제갈량이 웃으면서 말했다. 운장, 의심스러워하지 마시오. 나도 본래는 수고롭겠지만 장군에게 가장 중요한 요충지 한 곳을 책임지도록 맡기고는 싶었지만 다만 장군에게 저기 구애되는 바가 있어서 감히 못하는 것이오. 운장은 물었다. 무슨 구애될 것이 있다고 그러십니까? 어디 말씀을 해주십시오. 공명이 대답한다. 전일의 조자가 조카를 대접함이 심히 후하였으니 조카가 반드시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할 것이라. 오늘 조조가 싸움에 패하면 제 반드시 화용도로 달아날 것이 분명하나 만약 조카더러 가서 지키라 하면 정령 잡지 않고 그대로 놓아버릴 것이니 이 까닭으로 하여 내가 가라고 못하는 것이요. 듣고 나자 운장은 웃으며 말하였다.
군사께서는 별 생각을 다 하십니다. 당시의 조조가 나를 후대한 것은 사실이지만 내 이미 알량과 문추를 죽이고 백마현의 포위를 풀어주었으니 지난날의 은혜는 그에게 다 갚았소. 오늘 뜻밖의 만난다 해도 어찌 가볍게 놓아주려 하겠습니까? 제갈량이 말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일에 놓아줄 때는 어떡하시겠습니까? 관우가 말했다. 군법에 따르겠습니다. 제갈량이 말했다. 그렇다면 굴령장을 쓰시오. 관우는 즉시 굴령장을 썼다. 관우가 말했다. 만일 조조가 그 길을 따라오지 않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제갈량이 말했다. 나 역시 장군에게 굴령장을 써주겠습니다. 관우는 매우 기뻤다. 제갈량이 관우에게 명령했다. 운장, 화영으로 가는 좁은 길을 따라가다가 높은 산길에 접어들면 장작과 건초를 쌓아 올리고 불을 피워 한 줄기 연기를 내어 조조를 유인하시오. 관우가 말했다. 조조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면 매복하고 있는 군사가 있다는 것을 알 텐데 어찌 기꺼이 오려 하겠습니까? 공명이 껄껄 웃으면서 말했다. 병법에는 허허실실이라는 것이 있다는 말을 어찌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조조는 비록 용병을 잘하지만 오직 이렇게 해야만 그를 속여 넘길 수 있습니다. 그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면 오히려 그는 허장성세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이 길을 따라 올 것입니다. 장군께서는 조조를 보고 옛정을 생각하여 살려보내시면 아니 됩니다. 관우는 굴령을 받자 관평과 주창 및 500명의 칼을 가진 군사를 이끌고 화영으로 가는 길을 향해 매복하러 떠났다. 현덕이 말했다. 내 아우는 의리를 매우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만약 조조가 과연 화영으로 가는 길을 따라간다면 정말로 놓아줄 것 같아 걱정이오. 공명이 말했다. 제가 밤에 하늘의 현상을 보니 조조는 아직 죽을 때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인정을 운장에게 베풀게 하는 것도 역시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현덕이 말했다. 선생의 신묘한 계책은 이 세상 누구도 따르지 못할 것이요. 공명은 마침내 송군과 간홍에게는 남아서 성을 지키라 하고 현덕과 함께 주유가 군사를 쓰는 것을 보러 번구로 갔다. 한편 조조는 본영에서 여러 장수들과 의논하며 황계의 소식만 기다리고 있었다. 당일에 동남풍이 세차게 불어오자 정옥이 들어와서 조조에게 고했다. 지금 동남풍이 불고 있습니다. 마땅히 방어할 대책을 미리 세워야 합니다. 조조가 웃으면서 말했다. 동지는 양기가 생겨나 다시 봄이 돌아오는 때이니 어찌 동남풍이 없겠느냐. 전혀 괴이한 일이 아니다. 군사 하나가 갑자기 보고했다. 강동에서 작은 배 한 척이 다가오더니 황계의 밀서를 갖고 왔다고 합니다. 조조는 급히 불러들였다. 그 사람이 편지를 올려 바쳤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다. 주유는 기밀이 누설될까 방지함이 엄밀하고 빈틈이 없어 이 때문에 빠져나올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금 파양호에서 군량을 실은 배가 새로 도착했는데 주유가 저에게 순찰을 하라 하여 그 얼마 후에 방편이 생겼습니다. 어쨌든 강동에 이름난 장수를 죽여 그 머리를 가져다 바치고 항복하러 갈 시간이 다만 오늘 밤 3경쯤이 될 것입니다. 선상에 청룡아기를 꽂은 배가 보이거든 곧 군량을 싣고 제가 타고 가는 배인 줄 아십시오. 조조는 크게 기뻤다. 그리하여 조조는 장수들과 함께 수상영차 안에 있는 큰 배로 와서 장강을 멀리 바라보며 황계가 타고 오는 배가 도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편 강동 하늘엔 황혼빛이 물들었다. 주유는 채화를 불러내어 군사에게 꽁꽁 묶어 꿀리라고 명했다. 채화가 부르짖었다. 나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주유가 말했다. 너는 도대체 어떤 놈이기에 감히 나에게 와서 거짓 항복을 했느냐. 내 지금 기재를 지낼 재물이 모자라 너의 머리를 빌려야겠다. 채화는 잡아떼고 넘어갈 수 없게 되자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너희 조종의 감택과 감령도 역시 일찍이 나와 공모했다. 주유가 말했다. 그들은 내가 시켜서 한 일이다. 채화는 아무리 후회해도 어쩔 수가 없었다. 주유는 그를 강변 조도기 아래로 끌고 오라 명했다.
천지식명께 술과 소지를 올린 다음 단칼에 채화의 목을 쳐서 그 피로 깃발에 제사를 지냈다. 제사가 끝나자 주유는 즉시 출범하라 명령을 내렸다. 이때 황계는 세 번째 화선에 타고 있었는데 홀로 엄신갑을 걸쳐 있고 손에는 예리한 칼을 들고 선봉 황계라고 크게 쓴 깃발이 휘날리고 있었다. 황계는 이날 순풍을 타고 적벽을 향해 출발했다. 이때 동풍이 세차게 불어 물결이 힘차게 치솟아 올랐다. 조조는 군중에서 멀리 강 건너편을 바라보았다. 막 떠오른 달빛이 강물 위에 밝게 비치자 마치 1만 갈래 갈라진 길에 금빛 뱀이 파도에 뒤집히고 물결을 희롱하는 것 같았다. 조조가 바람을 맞으며 큰 소리로 웃었다. 제 딴엔 뜻을 이룬 것 같았다. 갑자기 군사 하나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강남에서 한 무리의 돛담배가 바람을 타고 오는 것이 어렴풋이 보입니다. 조조는 높은 곳에 올라 바라보았다. 군사가 다시 아래였다. 모두 청룡아기를 꽂고 있습니다. 가운데 큰 기가 있는데 선봉황계라고 이름자가 쓰여 있습니다. 조조가 웃으면서 말했다. 공복이 항복해 오다니 이것은 하늘이 나를 돕는 것이다. 황계가 몰고 오는 배가 점점 가까워졌다. 정욱은 아주 오랫동안 유심히 관망하더니 조조에게 말했다. 저 배들은 위장한 배가 틀림없습니다. 우선 영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조조가 말했다. 어째서 그것을 아느냐? 정욱이 말했다. 군량을 싣고 오는 배라면 배는 반드시 무겁게 떠야 하는데 지금 오고 있는 배를 보면 빠르고 또한 가볍게 떠서 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 밤은 동남풍이 겸하여 거세게 불고 있으니 혹시라도 우리를 속이려는 계략이라면 어떻게 막아내겠습니까? 조조는 그 말에 번쩍 깨닫고 즉시 물었다. 누가 가서 정지시키겠느냐? 문빙이 말했다. 제가 물에는 꽤 익숙합니다. 청컨대 가게 해주십시오. 말을 마치자마자 문빙은 작은 배로 뛰어내려 손을 들어 한 번 가리키자 10여 척의 순시선이 문빙의 배를 따라 나섰다. 문빙은 뱃머리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쳤다. 승상의 명령이시다. 강남의 배들은 우선 영체로 가까이 접근하지 말고 즉시 강 한가운데 가서 머물러 있으라. 같이 갔던 군사들이 일제히 소리쳤다. 빨리 돛을 내려라. 말이 끝나기도 전에 활시의 소리가 핑 울리더니 문빙은 날아온 화살에 왼쪽 팔뚝을 맞고 배 안으로 몸이 나둥그러져 넘어졌다. 배에서는 큰 혼란이 일어났고 제각기 도망쳐 돌아왔다. 강남의 배들은 조조의 영체에서 겨우 1리 정도 수면에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었다. 황계가 칼을 들고 한 번 흔들자 앞에 있는 배들에서 일제히 불길이 솟아올랐다. 불길은 거센 바람을 타고 위세를 떨치며 타올랐다. 불붙은 배들은 화살같이 미끄러져 갔고 연기와 불꽃은 하늘을 가득 채우고 20척의 불붙은 배들은 조조의 수상 영체 속으로 돌진하여 들어가 충돌했다. 조조의 영체 안에 있는 배들은 일시에 모두 다 불길에 휩싸였다. 더욱이 배들은 쇠사슬로 연결되어 있어서 도망칠 곳도 없었다. 강 건너에서 쿵 하는 포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에 맞춰 사방에서 불붙은 배들이 일제히 몰려들었다. 삼강의 수면 위에서 불길은 바람 따라 날아다니며 거세게 타올라 조조의 수상영체는 온통 빨간 불길 하나로 온 하늘에 가득 차고 온 천지에 관통했다. 조조는 강기슭에 있는 육상영체를 돌아보았다. 이미 이곳저곳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 황계가 배에서 뛰어내려 작은 배로 옮겨 타더니 뒤에 있는 몇 사람이 배를 몰아 연기를 무릅쓰고 불 속을 돌파하면서 조조를 차단했었다. 조조는 형세가 다급해지자 막 강기슭으로 뛰어내리려 했다. 뜻밖의 장효가 소각산 한 척을 몰고 와 조조를 부축해 내릴 때 조조가 타고 있는 그 큰 배는 이미 불길에 휩싸여 타오르고 있었다. 장효는 10여 명과 함께 조조를 보호하며 나는 듯이 나루터로 달아났다. 황계는 붉은 옷을 입고 붉은 도포를 입은 사람이 배에서 내려 옮겨 타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바로 조조라고 생각하고 배를 빨리 저어 다가가라 재촉하면서 손에는 예리한 칼을 들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조족은 달아나지 말라. 황계가 여기 있다.
조조는 고통 속에 절규하는 소리를 계속 질러댔다. 장효가 활을 집어들고 시위에 화살을 걸고 환개가 가까이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힘껏 쏘았다. 이때 바람 소리는 때마침 세차고 환개는 불길 속에 있어서 어떻게 활 시위에 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겠는가. 환개는 화살을 어깨 쪽지에 정통으로 맞고 몸이 뒤집히면서 물속으로 떨어졌다. 그날 밤 장료는 단 한 번의 화살을 쏘아 환개를 물속에 쳐박고 조조를 구해 강기슭으로 올라가 말을 찾아 타고 달아날 때 군영은 큰 혼란에 휩싸여 있었다. 한당이 연기를 무릅쓰고 불길 속으로 돌진하여 수체를 공격했다. 갑자기 사졸 하나가 소식을 아뢰는 소리가 들렸다. 저 배 뒤쪽 키가 있는 물 위에서 한 사람이 장군의 표자를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한당이 귀 기울여 들어보니 소리 높여 부르짖는 소리가 들렸다. 의공, 날 좀 구해주게. 이 사람 환개, 한당은 급히 구하라 명했다. 환개를 구하고 보니 화살을 맞아 부상을 입고 있었다. 이빨로 화살을 물고 뽑아냈지만 화살촉은 살속 깊이 그대로 박혀 있었다. 한당은 급히 젖은 옷을 벗기고 칼로 화살촉을 베어내어 빼내고 깃발을 찢어 상처를 동요맨 후 자기의 점포를 벗어 환개에게 입히고 우선 다른 배에 태워 본부 영체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했다. 원래 환개는 수영에 능숙했다. 그래서 한겨울 추위에 갑옷을 입고 강물에 처박혔지만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날 적벽강을 덮은 불길 속의 함성은 천지를 뒤흔들었다. 왼쪽으로는 한당과 장음이 각기 군사를 이끌고 적벽 서쪽으로 쳐들어왔고 오른쪽으로는 주태와 진무가 군사를 이끌고 적벽 동쪽으로 쳐들어왔고 중앙에서는 주유, 정보, 서성, 정봉이 대부대 선단을 이끌고 모두 들이닥쳤다. 불길은 마침내 적을 불태우려던 계획에 화답했고 적을 치려던 무기는 무서운 불길로 위세를 떨쳤다. 이것이 곧 후세에 전하는 삼강수전이고 적벽대전이다. 불에 타고 물에 빠져 죽은 자는 그 수를 셀 수가 없었다. 한편 감령은 체중에게 안내하라 하여 조조의 영체 깊숙이 들어갔다. 감령은 갑자기 칼을 들어 단칼로 체중을 베어 말 아래 떨어뜨리고 말먹이로 쌓아둔 풀에 불을 질렀다. 여몽은 멀리서 중군에서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을 보고는 동시에 마찬가지로 수십 곳에 불을 질러 감령을 지원했다. 반장과 동습도 서로 분담하여 각기 불을 지르고 함성을 지르며 돌격했다. 사방에서 동호군의 북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다. 조조는 장효와 백여기를 이끌고 지금 한창 불타고 있는 숲속으로 달아나면서 앞을 바라보니 불이 붙지 않은 곳이 한 군데도 없었다. 한참 달아나다 보니 모개가 문빙을 구해서 수십 기를 이끌고 뒤쫓아왔다. 조조는 군사들에게 길을 찾으라 명했다. 장효가 길을 가리키며 말했다. 오직 오림으로 가는 길만 길이 확 트여 있어서 나갈 수 있습니다. 조조는 곧장 오림 쪽으로 달아났다. 한창 달아나고 있는데 뒤에서 한 무리의 군사가 뒤쫓아오며 큰 소리로 외쳤다. 조조야, 개 섞어라. 불빛 속에서 여몽의 깃발이 나타났다. 조조는 군마를 재촉해서 앞으로 달아나며 장녀에게 남아서 뒤를 막고 여몽과 대적해 싸우라 했다. 그러나 앞쪽에서 또다시 횃불을 들고 일어나는 군사들이 보이더니 산골짜기를 따라 한 무리의 군사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며 큰 소리로 외쳤다. 능통이 여기 있다. 조조는 간담이 모두 찢어지는 듯 서늘했다. 갑자기 옆에서 대열 속으로 한 무리의 군사가 달려들며 큰 소리로 외쳤다. 승상, 놀라지 마십시오. 서왕이 여기 있습니다. 서왕은 능통의 군사와 한바탕 혼전을 벌이다가 모두 함께 북쪽을 향해 달아났다. 문득 한 무리의 군마가 산자락 아래 둔치고 있는 것이 보였다. 서왕이 나아가 물어보니 이들은 바로 원소 아래에 있다가 항복한 장수 마영과 장이로 북군의 군마 3천을 거느리고 그곳에 영체를 벌려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이날 밤 이들은 하늘 가득 불길이 치솟아오르는 것을 보고 감히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조조를 맞게 된 것이다. 조조가 마영과 장이 두 사람에게 명했다.
1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길을 터 나가고 그 나머지는 남아서 나를 보호하라. 조조는 이렇게 버틸 수 있는 활력을 불어넣는 군마를 얻어서 마음속으로는 좀 안심이 되었다. 마영과 장이 두 장수는 나는 듯이 앞을 달려 앞으로 나아갔다. 심리를 채 가지도 않아 함성이 울려 나오는 곳에서 한 무리의 군사가 쏟아져 나왔다. 앞장선 한 대장이 큰 소리로 외쳤다. 내가 동호의 감령이다. 마연은 바로 싸우려 했지만 싸우려 하기도 전에 감령의 단칼에 목이 달아나 말 아래로 떨어졌다. 이에 장이가 창을 겨누어 들고 달려들자 감령이 벼락같이 큰 소리를 냅다 지르면서 장이가 손을 쓸 사이도 없이 감령이 손을 들었다 내리치는 칼을 맞고 몸이 뒤집히면서 말에서 굴러 떨어졌다. 뒤에 있던 군사가 나는 듯이 달려가 조조에게 보고했다. 이때 조조는 합비에서 지원군이 오기만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송건이 합비로 가는 길목을 점거하고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송건은 강에서 불길이 치솟아 오르는 것을 멀리 바라보며 아군이 이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즉시 육손에게 불을 놓아 신호를 보내라고 명했다. 송건이 보내는 불빛 신호를 보고 육손과 군사를 하나로 합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나아가 돌격했다. 조조는 할 수 없이 이릉을 바라보며 달아날 수밖에 없었다. 달아나는 길에 조조는 뜻밖의 장압을 만나 그에게 뒤쫓아오는 적을 막으라 명하고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면서 오경이 될 때까지 줄곧 달렸다. 고개를 돌려 바라보니 불빛이 점점 멀어져 갔다. 조조는 그제서야 비로소 마음이 진정되어 물었다. 이곳은 어디냐? 좌우 측근이 말했다. 이곳은 오림 서쪽이고 의도의 북쪽입니다. 조조는 나무가 우거지고 산천이 험준한 것을 바라보고 뜻밖의 마리에서 얼굴을 들어 하늘을 보면서 큰 소리로 웃음을 그치지 않았다. 여러 장수가 물었다. 승상, 어째서 웃으십니까? 조조가 말했다.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다만 주유는 꾀가 없고 제갈량은 지혜가 모자라기 때문에 웃는 것이다. 만약 내가 용병을 한다면 사전에 미리 저곳에 한 무리의 군사를 매복시켰을 것이다. 만일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어쩌겠느냐.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양쪽에서 북소리가 귀청이 떨어질 듯 울리더니 불길이 하늘 높이 치솟아 올랐다. 소스라치게 놀란 조조는 하마터면 말에서 떨어질 뻔했다. 옆에서 한 무리의 군사가 쏟아져 나오며 크게 외쳤다. 나 조자룡이 군사의 장령을 받고 여기서 기다린 지 오래다. 조조는 서왕과 장압에게 둘이 함께 조자룡과 대적하여 싸우라 하고 자기는 연기를 무릅쓰고 불길을 헤쳐 달아났다. 조자룡은 조조를 뒤따라 추격하지 않고 오로지 깃발을 빼앗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어서 조조가 탈출할 수 있었다. 이때 하늘빛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고 검은 구름이 땅 위에 깔리고 있었고 동남풍은 아직도 그치지 않았다. 벼랑과 물동이로 퍼부는 것 같이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입고 있던 옷과 갑옷이 흠뻑 젖었지만 조조와 군사들은 그 비를 무릅쓰고 맞으면서 걸어갔다. 군사들은 모두가 굶주림과 강행군에 지쳐 있었다. 조조는 군사들에게 마을로 가서 양식을 빼앗고 불씨를 찾아오라고 명령을 내렸다. 군사들이 막 밥을 지으려는데 뒤편에서 한 무리의 군사가 추격해왔다. 조조가 깜짝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갈팡질팡했다. 그러나 자세히 보니 그는 적군이 아니라 이정과 허저가 여러 모사들을 보호하여 이곳까지 찾아 이른 것이었다. 조조는 너무나 기뻐서 군사들에게 계속 가라고 명하고 물었다. 저 앞으로 가면 그곳은 어디냐? 누군가가 말했다. 한쪽은 이릉 남쪽으로 가는 큰 길이고 다른 한쪽은 이릉 북쪽으로 가는 산길입니다. 조조가 물었다. 어느 쪽으로 가야 남군 강릉에 가까우냐? 군사가 품에 올렸다. 남쪽 이릉 쪽으로 가다가 호로구를 거쳐 가는 것이 가장 가깝습니다. 조조는 남쪽 이릉을 가는 큰 길을 달려갔다. 군사들이 호로구에 도착했을 때 군사들은 모두 다 굶주림에 지쳐서 걷지도 못했고 말들도 마찬가지로 피로에 지쳐 길바닥에 쓰러져 주저앉는 말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조조는 앞에 가는 군사들에게 잠시 쉬어가라고 명했다.
군사들 중에는 말등에 냄비를 차고 다니는 군사도 있었고 또 마을에서 약탈한 양식을 갖고 있는 군사도 있었다. 즉시 산자락에 마른 곳을 골라 냄비를 걸고 밥을 짓고 말을 잡아 고기를 구워 먹으려 했다. 그리고 모두 젖은 옷을 벗어 바람에 말리려 했다. 말의 안장도 모두 내려놓고 풀뿌리라도 뜯어먹게 들에 풀어놓았다. 조조는 나무가 드문드문 서 있는 숲 아래 앉아 있다가 얼굴을 쳐들고 하늘을 보면서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여러 관원들이 물었다. 좀 전에 승상께서 주유와 제갈량을 비웃다가 조자룡을 불러들여 또다시 많은 인마를 잃어 타격을 받았는데 지금은 어찌하여 또 웃으십니까? 조조가 말했다. 내가 웃는 것은 제갈량과 주유가 결국 지모가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군사를 배치했다면 이곳에 한 무리의 군마를 매복시키고 쉬면서 힘을 비축했다가 필요한 적군을 맞아 싸우게 했을 것이다. 그랬다면 설령 우리가 목숨을 건진다 해도 중상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그들의 식견이 여기까지 다다르지 못했으니 내 이런 까닭에 웃는 것이다. 이렇게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앞뒤의 군사들이 일제히 고함을 질러댔다. 조조는 소스라치게 놀라 갑옷을 챙겨 입을 겨를도 없이 말을 잡아탔다. 군사들 중에는 풀어놓은 말을 거두어 타지 못한 사람이 많았다. 한눈에 봐도 사방에는 불길이 솟아오르고 연기는 산허기에 몰려들어 가득했다. 한 무리의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공격하려 했다. 앞선 대장은 연인 장익덕이다. 장팔 삼호 꼬나 잡고 마리에 높이 앉아 장비는 병력같이 호통쳤다. 조조 도조가 내 어디로 도망하려느냐. 여러 군사와 장수들은 장비를 보자 모두 다 간담이 서늘해질 정도로 두려움에 떨었다. 허저가 안장도 없는 말을 타고 장비에게 덤벼들었다. 장요와 서왕 두 장수도 말을 놓아 달려와 협공했다. 양쪽 군마는 한 덩어리가 되어 난투전을 벌였다. 조조가 먼저 말을 돌려 달아나자 여러 장수들도 각자 알아서 전장을 빠져나가 도망쳤다. 장비는 그 뒤를 따라 추격했다. 조조는 길도 없는 곳으로 이리 굽을 저리 굽을 달려 달아났다. 추격병이 점점 멀어졌다. 머리를 돌려보니 뒤따라오는 장수들 다수가 이미 부상을 입고 있었다. 이렇게 한참을 달아나고 있을 때 한 군사가 여쭈었다. 앞에 양갈래 길이 있습니다. 승상께 여쭙니다. 어느 길을 따라 가야 합니까? 조조가 물었다. 어느 길로 가는 것이 가까우냐? 군사가 말했다. 큰 길은 약간 평탄한 길이지만 50리쯤 멀고 화영으로 가는 작은 길로 가면 50리쯤 가깝습니다. 그러나 지형이 좁은 데다 길이 험하고 길에 구덩이가 많아 가기가 어렵습니다. 조조는 군사에게 산에 올라가 살펴보고 오라고 명했다. 산에 올라갔던 자가 와서 말했다. 좁은 길 산자락에는 여러 군데 연기가 피어오르고 큰 길에는 아무런 동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조조는 정군에게 명령을 내렸다. 즉시 화용으로 가는 좁은 길로 가라. 여러 장수들이 말했다. 봉화 연기가 피어오르는 곳으로 가면 분명히 적의 군마가 있을 것인데 어째서 피해가지 않고 오히려 그쪽 길로 가라는 것입니까? 조조가 말했다. 허점이 많으면 내실하여 튼튼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내실이 있어 튼튼하다면 허점이 많은 것처럼 보이라는 병서의 말을 어찌 듣지도 못했느냐. 제갈량은 꾀가 많은 사람으로 궁벽한 산길에 연기를 피워올리면 우리 군사는 감히 그 길을 따라 도망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그는 반대로 큰 길에 군사를 매복시키고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내 생각은 이미 결정되었다. 그에게 속아 계략에 빠져들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다. 여러 장수들이 모두 말했다. 승상의 기묘한 계책은 아무도 따르지 못할 것입니다. 마침내 조조는 군사의 대오를 종돈하여 검열한 다음 화영으로 가는 길로 가라고 명했다. 이때 조조의 군사들은 모두 다 굶주림에 지쳐 쓰러졌고 말들도 모두 지쳐 달릴 힘도 없었다. 불길을 뚫고 오느라 머리를 그슬리고 이마를 댄 부상자들은 지팡이를 짚으면서 걸어갔고 화살에 맞고 창에 찔린 사람들은 마지못해 간신히 걸어갔다. 옷이나 갑옷은 속까지 흠뻑 젖어서 온전한 것이 어느 하나도 없었다.
무기와 깃발들도 어수선한 것이 많아 가지런히 정돈된 것이 없었다. 뒤따르는 군사의 3분의 2 정도는 모두 이른길에서 장비의 추격을 당하여 허겁지겁 달아나느라 안장과 곱비와 의복도 모두 다 버리고 오직 말만 타고 도망쳐 왔기 때문이다. 때마침 한겨울 혹한이 몰아쳐 왔을 때니 그 고초를 어찌다 말할 수 있으랴. 조조는 앞서가던 말들이 멈춰선 채 꼼짝달싹하지 않는 것을 보고 물었다. 왜 멈춰선 것이냐? 군사가 돌아와서 보고했다. 앞에 산길은 아주 구석지고 으쓱한데 길도 매우 좁습니다. 게다가 새벽에 내린 비 때문에 땅이 움푹 팬 구덩이마다 물이 고여 말발굽이 진흙에 빠져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조가 크게 노해 소리쳤다. 군대는 산을 만나면 길을 뚫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고 전진하거늘 어찌 진창 때문에 나아갈 수 없다는 이유를 대느냐. 그리고 호령을 하달했다. 노약자와 부상당한 군사는 뒤에서 천천히 따라오고 건장한 사람은 흙을 담아 짊어지고 나무를 베어 묶어서 나르고 풀과 갈대도 운반에다가 길에 패인 웅덩이를 메워라. 즉시 행동으로 옮겨라. 만일 영을 어기는 자가 있다면 참할 것이다. 군사들은 할 수 없이 모두 말에서 내려 길가의 대나무를 비롯하여 나무를 베어 산길에 난 구덩이를 메웠다. 조조는 뒤에서 장비의 군대가 뒤쫓아 추격해올까 두려웠다. 그래서 장여와 허저와 서왕에게 군사 100명을 거느리고 가서 손에 칼을 잡고 행동이 굼뜬 자는 거리낌 없이 그 자리에서 죽이라 명했다. 조조는 임마에게 큰 소리로 명령하여 가장자리 얕은 곳으로 지나갔다. 이때 죽임을 당한 사람이 하도 많아서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었다. 울부짖는 소리가 가는 길 내내 그치지 않았다. 조조가 노하여 말했다. 죽고 사는 것은 운명에 달린 것인데 무엇 때문에 우느냐? 만일 다시 우는 자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베어 죽이겠다. 삼정의 군사 중에 3분의 1은 뒤처지고 3분의 1은 구덩이나 골짜기에 묻히고 3분의 1은 조조의 뒤를 따라서 험준한 산길을 지나가니 길은 점차 평탄해졌다. 조조가 뒤를 돌아보니 겨우 300여기만 뒤를 따르고 있었고 옷과 갑옷을 단정히 갖춰 입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조조는 빨리 가라고 재촉했다. 여러 장수가 말했다. 말들이 지쳐 쓰러질 지경입니다. 부득이 잠시 쉬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조가 말했다. 서둘러 형주에 도착해서 쉬어도 늦지 않다. 또다시 몇 리를 가지 않아서 조조는 말에 앉아 채찍을 쳐들고 큰 소리로 웃었다. 여러 장수들이 물었다. 승상께서는 어째서 또 웃으십니까? 조조가 말했다. 사람들이 모두 주유와 제갈량의 지혜가 풍부하고 꾀도 많다고 말하지만 내 보건대 결국 이들은 무능한 것이다. 만약 이곳에 군사 500명만 숨겨놓았더라면 우리들은 모두 꼼짝없이 포승줄에 묶였을 것이다. 조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한방 포를 쏘는 소리에 맞춰 양쪽에 매복해 있던 500명의 군사들이 뛰쳐나와 버려섰다. 맨 앞에 선 대장 관우가 청룡도를 손에 들고 적토마에 타고 앉아 가는 길을 막았었다. 조조의 군사들은 관우를 보자 혼비백산하여 서로 얼굴만 바라보았다. 조조가 말했다. 기왕 여기까지 와서 운장을 만났으니 할 수 없이 목숨을 걸고 마지막 승부를 겨룰 수밖에 없겠다. 여러 장수들이 말했다. 군사들은 설사 그를 겁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쳤는데 어떻게 다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정욱이 말했다. 제가 평소부터 관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윗사람에게는 굽히지 않지만 아랫사람에게는 차마 못하여 강한 자는 억누르려 하지만 약한 자는 능멸하지 않고 은혜와 원한이 분명하고 신의가 두텁기로 평소부터 유명합니다. 승상께서 지난날 관우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지금은 오직 직접 사정해야만 이 어려운 국면을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조는 그 말을 따랐다. 즉시 말을 몰고 앞으로 나가서 허리를 굽히고 관우에게 말했다. 장군, 그간 별거 없으셨소. 관우도 마찬가지로 허리를 굽히고 대답했다. 관우는 군사의 장령을 받들고 승상을 기다린 지 오래입니다. 조조가 말했다.
내가 싸움에 지고 형세도 위태하여 여기까지 쫓겨왔지만 갈 길이 없구려. 장군은 부디 예정을 중히 생각해 주길 바라겠소. 운장이 말한다. 옛날에 제가 승상의 후운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알량과 문추를 베어 죽여 백마현의 포위를 풀어드림으로써 은혜를 받들어 갚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어찌 감히 개인적인 은혜 때문에 공적인 일을 패할 수 있겠습니까? 조조가 말했다. 5 가문의 장수를 베어 죽이던 때를 아직도 기억하시오. 대장부는 신의를 중히 여겨야 하오. 장군은 춘추에 심오하게 밝으면서 어찌 유공지사가 자탕유자를 쫓던 일을 모르시오. 관우는 원래 의리가 태산같이 무거운 사람이다. 당시 조조의 큰 은혜와 5 가문의 장수를 죽이고 지나온 일을 생각하면 어떻게 마음이 움직이지 않겠는가. 또한 조조의 군사들이 겁에 질려 벌벌 떨며 모두 다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자 점점 마음속에 참아 죽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관우는 고삐를 잡아당겨 말머리를 돌리고 군사들에게 말했다. 사방으로 흩어져 물러서 버려서라. 이것은 분명히 조조를 놓아주겠다는 뜻이었다. 조조는 관우가 말을 돌리는 것을 보고 즉시 여러 장수들과 함께 일제히 뚫고 나가 지나갔다. 관우가 다시 몸을 돌렸을 때 조조는 이미 여러 장수들과 함께 멀리 달아나고 있었다. 관우는 군사들에게 천둥같이 큰 소리로 호통을 쳤다. 군사들이 모두 말에서 내려 땅에 엎드려 울었다. 관우는 더욱더 차마 어쩌지 못했다. 관우가 망설이며 어쩌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장효가 황급히 말을 몰고 도착했다. 운장이 그를 보고 또다시 옛정이 생각나서 길게 한숨을 내쉬며 모두 놓아 보냈다. 조조는 이윽고 화용 가는 길에서의 난관을 벗어나 골짜기 어귀에 다다라서 뒤를 돌아보니 따라오는 군사가 단지 27기뿐이었다. 조조는 달리고 달려 해가 저물어 갈 때는 이미 남군에 가까이 달려가고 있었다. 갑자기 횃불이 일제히 불을 밝히고 한 무리의 인마가 앞길을 막아섰다. 조조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말했다. 내 목숨이 끊어지는구나. 한 무리의 기마 초병이 횃불 사이를 뚫고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이들이 조인이 이끌고 온 군마라는 것을 알고 조조는 그제야 비로소 마음이 놓였다. 조인이 가까이 다가가 말했다. 비록 싸움에 졌다는 것은 알았지만 감히 멀리 떠날 수 없어서 부득이 이 부근에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조조가 말했다. 하마터면 너를 못 볼 뻔하였다. 이리하여 조조는 무리를 이끌고 남군으로 들어가서 쉬었다. 바로 뒤에 장효도 또한 도착하여 운장의 덕을 칭송했다. 조조가 조사해보니 장수들 중에는 부상을 당한 사람이 극히 많았다. 조조는 그들 모두에게 몸조리하며 휴양하라 명했다. 조인이 조조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술자리를 마련했다. 여러 모사들도 모두 술자리에 있었다. 조조가 갑자기 하늘을 우러러 큰 소리로 서럽게 울었다. 여러 모사들이 말했다. 승상께서는 호랑이 굴 속에서 도망쳐 나오실 때도 전혀 두려워하지도 겁내지도 않으시더니 이제 성 안에 도착하여 병사들도 이미 배불리 먹었고 말들도 이미 사료를 먹었으니 모름지기 군마를 종돈하여 원수를 갚아야 하실 터인데 어째서 반대로 통곡을 하십니까? 조조가 말했다. 나는 곽가 때문에 우는 것일 뿐이다. 만약 봉효가 살아있었더라면 결코 내가 이토록 참패를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말을 마치자 가슴을 치면서 큰 소리로 울면서 말했다. 슬프다 봉효야. 애석하다 봉효야. 하고 통곡하니 모사들은 위로할 말도 없이 모두 참괴하여 하기를 마지 않았다. 다음 날이다. 조조는 조인을 불러 말했다. 나는 이제 잠시 허도로 돌아가야겠다. 군사와 말을 수습하여 반드시 원수를 갚으러 올 것이니 너는 남군을 온전하게 보호하며 지키도록 해라. 나에게 한 가지 계책이 있어 여기에 비밀로 하여 남겨둘 것이니 상황이 위급하지 않으면 열어보지 말고 급박하게 되면 계책을 열어보아라. 계책에 따라 행동하면 동호가 감히 남군을 똑바로 쳐다보지는 못할 것이다. 조인이 말했다. 합비와 양양은 누가 지킵니까?
조조가 말했다. 형주는 이제 너에게 관리하라 부탁하고 양양은 내가 이미 하우돈을 배치해서 지키라고 했다. 합비는 가장 중요한 지역이라 내가 장유를 주장으로 삼고 악진과 이전을 부장으로 삼아 이 지역을 지키게 할 것이다. 만약 급박한 일이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급보를 보내도록 하라. 조조는 장수들을 여러 곳으로 나누어 이 배치를 이미 결정짓고 즉시 말에 올라 군사를 이끌고 달려 허창으로 돌아가면서 항복한 형주에 원래 있던 문무관원들도 그대로 이동해서 쓰겠다며 허창으로 데려갔다. 조이는 직접 조홍을 이릉 남군으로 가서 운거하고 지키라 보내고 주유를 방어하게 했다. 관우는 조조를 놓아주고 군사를 이끌고 돌아왔다. 이때 요소요소에 배치되었던 부대의 군마들은 말이나 무기와 군자금과 군량을 획득해가지고 이미 학으로 돌아와 있었다. 유독 관우만이 포로한 사람도 말 한 마리도 잡아오지 못하고 빈몸으로 돌아와 현덕을 배웠다. 제갈량은 마침 현덕과 승전을 축하하고 있을 때 갑자기 관우가 돌아왔다는 보고가 들어오자 제갈량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술잔을 들고 관우를 맞으면서 말했다. 우선 장군께서 세상을 덮을 만큼 큰 공을 세우셔서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만천하의 큰 재앙덩어리를 제거했으니 마땅히 멀리 나가서 영접하고 경화드려야 합당했을 것이요. 관우는 아무 말 못하고 입을 꽉 다문 채 잠자코 서 있었다. 제갈량이 말했다. 장군, 우리들이 멀리 영접을 나가지 않아서 그 때문에 기분이 상하신 게 아니오. 제갈량이 좌우를 돌아보며 말했다. 너희들은 어째서 먼저 보고하지 않았느냐? 관우가 말했다. 저는 특별히 죽음을 청하러 왔습니다. 제갈량이 말했다. 조조가 화용으로 가는 길로 오지 않은 게 아니오. 관우가 말했다. 그 길을 따라온 것은 맞지만 제가 무능하여 그가 도망가는 것을 보고도 놓쳤습니다. 제갈량이 말했다. 그러면 어떤 장수와 군사를 잡아왔습니까? 관우가 말했다.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제갈량이 말했다. 그것은 운장이 옛날 조조의 은혜를 생각하고 일부러 놓아준 것이요. 이미 이전에 쓴 군령장이 여기 있으니 군법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소. 그리하여 즉시 무사들에게 끌고 나가 목을 베어 죽이라 소리쳤다. 이때 현덕이 황망히 자리를 앞으로 나와 말한다. 전일에 우리 세 사람이 의형제를 맺을 때 생사를 같이 하기로 맹세했소. 이제 운장이 비록 법을 어겼지만 차마 예전에 맺은 맹세를 어길 수 없으니 잘못을 기록해두고 관망하다가 공을 세워 속죄하도록 용서하면 어떻겠소. 제갈량은 그제야 비로소 용서해 주었다. 제37장 형주 양양. 이때 주유는 적벽 싸움에 크게 이기자 곧 군사들을 거두어 장수들을 점거한 다음에 각각 전공을 기록하여 이를 오후에게 고하고 이어서 삼군을 크게 호상하였다. 이제부터 다시 군사를 나아가 남군을 취하려는 것이다. 그는 강에 임하여 전으로 영체 5을 세우고 자기는 스스로 한가운데에 들어있었다. 주유가 무리들을 모아놓고 바야흐로 어떻게 치고 나아갈지에 대하여 상의하고 있을 때 갑자기 보고가 들어왔다. 유연덕이 도독의 승전을 축하하기 위해 송건을 보내왔습니다. 주유는 청해드리라고 명했다. 송건은 예를 표하고 나서 말했다. 우리 주공께서 특별히 저에게 명하시어 도독의 큰 덕에 삼가 감사드리고 변변치 못한 선물이나마 올리라고 하셨습니다. 주유가 물었다. 현덕은 지금 어디 계시오? 송건이 대답했다. 지금 군사를 유강어기로 이동시켜 주둔하고 계십니다. 주유가 놀라며 말했다. 그럼 공명 역시 유강어기에 있소? 송건이 말했다. 공명도 주공과 더불어 유강에 함께 계십니다. 주유가 말했다. 조카가 먼저 돌아가시오. 나도 직접 찾아뵙고 살해하겠소. 주유는 예물을 거둬들이고 손건을 먼저 돌려보냈다. 노숙이 말했다. 방금 전 도독께서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깜짝 놀라셨습니까? 주유가 말했다. 유비가 군사를 유강에 주둔한 것은 반드시 남군을 빼앗을 생각이 있기 때문이요.
우리가 그 많은 군마를 쓰고 그 많은 군자금과 군량을 써서 이제서야 남군을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는데 저들은 어질지 못한 생각을 품고 그냥 날로 먹겠다는 것이요. 결단코 내가 죽지 않는 한 그대로 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요. 노숙이 말했다. 무슨 계책을 써서 물리치려 하십니까? 주유가 말했다. 내가 직접 가서 그들과 말해보겠소. 그들이 우호적이면 좋겠지만 우호적이지 않을 때는 그들이 남군을 빼앗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먼저 유비를 죽여 저지하겠소. 노숙이 말했다.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이리하여 주유와 노숙은 3,000명의 경무장한 기병을 거느리고 곧장 유광어기로 왔다. 이에 앞서서 송건이 돌아와 현덕을 뵙고 말했다. 주유가 직접 찾아뵙고 살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현덕이 제갈량에게 물었다. 주유가 오겠다는 것은 무슨 뜻이오? 제갈량이 웃으면서 말했다. 그 먼 곳에서 그런 변변치 못한 선물 때문에 뭐가 좋아 살해하러 오겠습니까? 다만 남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현덕이 말했다. 그가 만일 군사를 이끌고 오면 어떻게 대해야겠소? 제갈량이 말했다. 그가 군사를 끌고 오면 즉시 이러이러하게 대답하십시오. 현덕은 그 말을 듣고 즉시 유광어기에 전선을 늘어 세우고 언덕에는 군마를 벌려 세웠다. 군사가 와서 보고했다. 주유와 노숙이 군사를 이끌고 왔습니다. 제갈량은 조은에게 몇 길을 거느리고 가서 영접하라 했다. 주유는 군세가 웅장한 것을 보고 마음이 몹시 불안했다. 일행이 영문 밖에 이르자 현덕과 제갈량이 맞아 막사 안으로 들어갔다. 각각 인사를 나눈 뒤 주연을 베풀어 손님을 대접했다. 현덕은 술잔을 들어 격렬했던 전투를 치른 데 대해 치사했다. 술이 몇 순배 돈 후에 주유가 말했다. 예주께서 군사를 이곳으로 이동시킨 것은 설마 남군을 빼앗으려는 것은 아니겠지요? 현덕이 말했다. 도독께서 남군을 빼앗으려 한다는 소문을 듣고 일부러 도우러 왔습니다. 만일 도독께서 빼앗지 않는다면 내가 반드시 빼앗을 생각입니다. 주유가 웃으면서 말했다. 우리 동호는 오래전부터 한강 지역을 병탄하려 했습니다. 이제 남군이 이미 손바닥 안에 들어와 있는데 어찌 빼앗지 않겠습니까? 현덕이 말했다. 승부는 미리 정할 수 없습니다. 조조가 돌아갈 때 즈음하여 조인에게 남군 등을 지키라고 명했으니 반드시 기묘한 계책을 세워두었을 것이요. 게다가 조인의 용맹함은 당할 자가 없습니다. 다만 도독이 빼앗지 못할까봐 걱정될 뿐입니다. 주유가 말했다. 내가 만약 빼앗지 못한다면 그때는 공이 빼앗는 것은 자유에 맡기겠소. 현덕이 말했다. 공명과 자경이 여기에서 다 들었으니 증인이 될 것이요. 도독은 그 말을 후회하지 마십시오. 노숙은 주저하며 대답하지 않았다. 주유가 말했다. 대장부가 한번 입 밖에 낸 말을 가지고 어찌 후회하는 일이 있겠소. 제갈량이 말했다. 도독의 그 말씀은 정말 옳고 공정하신 말씀입니다. 먼저 동호에게 가서 빼앗으라고 양보하십시오. 만약 동호가 빼앗지 못하면 주공께서 가서 빼앗으십시오.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주유와 노숙은 현덕과 제갈량을 작별하고 말을 타고 돌아갔다. 현덕은 제갈량에게 물었다. 방금 전 선생이 가르친 그대로 대답하여 비록 잠시 말을 끝내기는 했지만 엎어보고 뒤집어보며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치에 그렇지 않구려. 나는 지금 외롭고 공공한 몸으로 발을 붙일 땅조차 없어서 남군을 빼앗아서 우선 당분간이라도 몸을 의탁하려는 것인데 만일 주유에게 그 땅을 먼저 빼앗으라 한다면 남군은 이미 동호에 귀속될 것이오. 그러니 어떻게 머물 수 있겠소. 제갈량이 크게 웃으며 말했다. 당초에 제가 주공께 형주를 빼앗으라 권했어도 주공께서는 듣지 않으시더니 오늘은 어째서 빼앗기를 바라십니까? 현덕이 말했다. 전에는 경승의 땅이었기 때문에 차마 빼앗을 수 없었지만 지금은 조조의 땅이 되었으니 마땅히 빼앗아야 하지 않겠소. 제갈량이 말했다. 주공께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 주유에게 가서 싸우도록 하더라도 조만간 주공을 남군 성안 높은 자리에 앉혀드리리이다. 현덕이 말했다. 어떻게 계책을 세우려 하시오? 제갈량이 말했다. 반드시 이러이러하게 해야만 합니다. 현덕은 대단히 기뻤다.
다만 강 어귀에 주둔하고 있는 군사를 그대로 둔 채 군대의 행동을 잠시 중단하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한편 주요와 노숙이 영체로 돌아왔다. 노숙이 말했다. 도도, 어째서 현덕에게 남군을 빼앗도록 쉽게 허락하셨습니까? 주유가 말했다. 내가 손가락 한번 띄기는 시간이면 남군을 빼앗을 수 있어. 그래서 빈말로 선심을 쓰게 되었소. 말이 나온 김에 즉시 주유는 장막 아래 부하 장수들에게 물었다. 누가 감히 먼저 남군을 빼앗아 오겠느냐? 한 사람이 대답하고 나섰다. 바로 장음이었다. 주유가 말했다. 너를 선봉장으로 삼고 서성과 정봉을 부장으로 삼아 정예 군마 5천을 떼어줄 것이니 군사를 거느리고 먼저 강을 건너가라. 나는 그 뒤를 따라 군사를 이끌고 가서 지원할 것이다. 한편 조이는 남군을 지키고 있으면서 조홍에게 일흥을 지키라고 분부하여 둘이 양쪽에서 빈틈없는 기각지세를 이루고 있었다. 군사가 와서 보고했다. 동호의 군사들이 이미 한강을 건넜습니다. 조인이 말했다. 굳게 지키고 싸우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효기 장군 우금이 흥분하여 나아가 말했다. 적군이 성 아래 쳐들어왔는데 나아가 싸우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서워하는 것이오. 게다가 우리 군사들은 바로전 싸움에서 패하였으니 바로 날카롭고 굳센 기세를 다시 떨쳐보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원컨대 저에게 정예병 500만 빌려주시오. 한번 죽는다는 굳은 각오로 나아가 싸우겠소. 조이는 그 말에 따라 우금에게 5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 싸우라 했다. 동호의 부장 정봉이 말을 몰아 맞서 싸우러 나왔다. 대략 4, 5합을 겨루더니 정봉은 패한 채 하며 달아나자 우금이 군사를 이끌고 뒤쫓아 적진 속으로 들어왔다. 정봉은 군사들을 지휘하여 우금을 지인 안으로 몰아놓고 에워쌌다. 우금은 자충우돌 빠져나가려 했지만 탈출할 수가 없었다. 조이는 성 위에서 우금이 적진 한가운데 포위되어 벗어나기 어렵게 된 것을 멀리서 지켜보다가 곧바로 갑옷을 입고 말에 올라 휘하의 장수 수백 기를 이끌고 성을 나가 힘을 내어 칼을 휘두르며 오나라 진영으로 쳐들어갔다. 서성이 맞서 싸우러 나왔으나 당해낼 수 없었다. 조이는 적진 한가운데로 쳐들어가 우금을 구해내고 뒤돌아보니 아직도 수십 기가 적진 속에서 갇혀 탈출을 못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조이는 즉시 몸을 돌려 다시 쳐들어가서 여러 겹의 포위를 뚫고 구해오다가 때마침 길을 막고 있던 장음을 만났다. 조인과 우금은 온 힘을 다해 돌격하여 격퇴했다. 조인의 아우 조순도 역시 군사를 이끌고 와 지원하여 한바탕 서로가 뒤섞여 싸웠다. 동호의 군사는 패하여 달아나고 조인은 승리를 거두고 돌아갔다. 장음은 싸움에서 지고 돌아와 주유를 베었다. 주유는 노하여 그를 죽이려 하니 여러 장수들이 하소연하여 용서하고 놓아주었다. 주유는 즉시 군사를 점거하고 친히 조인과 결전을 벌이려 했다. 감령이 말했다. 도도, 그렇게 갑작스럽게 싸우려 들면 아니 됩니다. 지금 조인은 조홍에게 일흥을 지키게 하면서 기각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원컨대 정예병 3천을 이끌고 곧바로 달려가 일흥을 빼앗을 것이니 도독께서는 그 이후에 남군을 빼앗으십시오. 주유는 그 말에 따라 먼저 감령에게 일렀다. 3천 군사를 이끌고 가 일흥을 공격하라. 이 소식은 일찌감치 세작에게 탐지되어 조인에게 보고되었다. 조인은 진교와 이 문제를 상의했다. 진교가 말했다. 만일 일흥을 빼앗긴다면 남군 또한 지킬 수 없습니다. 속히 가서 일흥을 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조인은 즉시 조순과 우금에게 암암리에 군사를 이끌고 조흥을 구조하러 가라고 했다. 조순은 먼저 사람을 보내 조흥에게 구하러 간다고 알리고 조흥에게 성을 나와 적을 유인하라고 했다. 감령은 군사를 이끌고 일흥으로 갔다. 조흥이 성 밖으로 나와서 감령과 맞붙어 싸웠다. 20여 합을 싸우던 조흥이 패하여 달아났다. 감령은 일흥을 빼앗았다. 황혼이 질 무렵 조순과 우금이 군사를 이끌고 와 양쪽에서 서로 합세하여 일흥을 둘러쌌다. 척후 기병이 주유에게 국보를 전하여 말했다. 감령이 일흥성 안에서 공경에 빠졌습니다. 주유는 크게 놀랐다. 정보가 말했다. 급히 달려가 구원해야겠소. 주유가 말했다.
이곳은 정말 중요한 요충지인데 만약 군사를 나누어 구하러 보냈다가 혹시라도 조인이 군사를 이끌고 습격해 온다면 어찌합니까? 여몽이 말했다. 감령은 강동의 대장인데 어찌 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유가 말했다. 내 직접 가서 그를 구해오고 싶으나 다만 누구를 이곳에 남겨서 나의 소임을 대신 맡게 해야 하겠소. 여몽이 말했다. 능통을 남겨서 지키고 있으라 하십시오. 제가 앞장서 가고 도독께서 뒤를 막는다면 열흘을 기다리지 않고도 반드시 승전고를 울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주유가 말했다. 능통은 잠시 나 대신 이곳을 기꺼이 맡아주지 않겠소. 능통이 말했다. 만일 열흘을 기한으로 한다면 맡을 수 있지만 열흘이 넘는다면 그 중임을 맡을 능력이 없습니다. 주유가 크게 기뻐했다. 즉시 능통에게 1만 명의 군사를 넘겨주어 머물러 지키게 하고 그날 바로 대군을 일으켜 이릉으로 떠났다. 여몽이 주유에게 말했다. 이릉 남쪽 외진 좁은 길로 가서 남군을 빼앗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군사 500명을 보내서 길가의 나무를 베어 쓰러뜨려서 그 길을 끊으십시오. 적군이 만일 패한다면 반드시 그 길로 달아날 것입니다. 말이 그 길을 달릴 수 없을 것이니 반드시 말을 버리고 달아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유는 그 말을 따라 군사를 그곳으로 보냈다. 주유의 대군이 머지않아 이릉에 도착하게 되자 주유가 물었다. 누가 포위를 뚫고 들어가 감령을 구하겠는가? 주태가 가겠다고 했다. 그리고 즉시 칼을 움켜잡고 말을 놓아 달려 바로 조인의 군사 속으로 쳐들어가 곧장 성 밑에 다다랐다. 감령은 주태가 온 곳을 멀리서 보고 있다가 직접 성문을 열고 나와 맞았다. 주태가 말했다. 도독께서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오셨습니다. 감령은 군사들에게 명령을 전달했다. 배불리 먹고 무장한 다음 도독의 공격에 내응하도록 준비하라. 한편 조은과 조순과 우금은 머지않아 주유의 대군이 들이닥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먼저 사람을 남군으로 보내 조인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한편으로는 군사를 나누어 적을 막으려 했다. 오나라 주유의 병사들이 밀려오자 조인의 군사들은 맞아 싸우려 했다. 맞붙어 싸우려 할 때가 이르자 감령과 주태가 양쪽에서 나는 듯이 달려들었다. 조인의 군사들은 큰 혼란에 빠졌고 동호의 군사들은 사방 여기저기서 덮쳐들었다. 조훈과 조순과 우금은 과연 소로로 달아났다. 그러나 길은 어지럽게 쓰러져 있는 나무로 막혀서 말이 달릴 수가 없었다. 조군은 모두 말을 버리고 달아났다. 동호의 군사들은 500여 필의 말을 얻었다. 주유는 군사를 몰아 밤을 새워가며 서둘러 남군으로 뒤쫓아가다가 이릉을 구하러 오는 조인의 군사와 정면으로 마주쳤다. 양쪽 군사들은 맞붙어 한바탕 혼전을 벌이고 날이 이미 저물자 각각 스스로 군사를 거두었다. 조인은 성 안으로 돌아와 여러 장수들과 상의했다. 조홍이 말했다. 지금 이릉을 잃었으니 형세가 이미 위급해졌습니다. 어째서 승상의 유계를 열어보고 이 위기를 풀어가지 않으십니까? 조인이 말했다. 내 말이 내 뜻에 딱 맞는구나. 마침내 봉투를 열어보고 매우 기뻐하며 즉시 명령을 전달했다. 오경에 밥을 지어 먹고 해뜰 무렵에 대소군사는 모두 성을 버리고 떠나라. 성 위에 깃발을 둘러꽂아 많은 군사가 있는 것처럼 꾸며놓고 군사들은 3개의 성문으로 나누어 나가도록 하라. 이때 주유는 감령을 구출한 후에 남군 성 밖에 병력을 배치하고 진치고 있다가 조인의 군사가 3개의 문으로 나가는 것을 보았다. 주유가 장대에 올라가 바라보니 여장 주변에 전기들만 헛되이 꽂혀 있을 뿐 지키는 사람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고 또한 성을 나가는 군사는 각자 허리에 보따리를 묶어 차고 있는 것을 보고 주유는 속으로 생각했다. 조인이 미리 도망칠 준비를 하는 것이 틀림없다. 주유는 장대에서 내려와 즉시 명령을 내렸다. 군사를 좌익 우익으로 나누어 포진하고 공격하라. 만일 선발대가 승리하면 오로지 앞만 보고 추격하라. 징이 울려야 비로소 후퇴를 허락한다. 주유는 정보에게 훈군을 통솔하라 명하고 주유는 직접 성을 뺏으려고 군사를 이끌고 왔다. 상대편 진지에서 둥둥둥 북소리가 울리더니 조홍이 말을 타고 나와 싸움을 걸어왔다. 주유는 직접 문기 밑으로 나와 한당에게 나가 조홍과 싸우라고 했다.
맞붙여 30여 합을 싸우다가 조흥이 패하여 달아났다. 이어서 조인이 직접 출마하여 맞아 싸우러 나가자 주태가 말을 놓아 달려나와 맞서 싸웠다. 조인도 10여 합을 싸우다가 역시 패하여 달아나니 조조의 군세가 혼란에 빠졌다. 주유는 좌우 양익의 군사를 휘몰아 쳐들어갔다. 조인의 군사는 대패했다. 주유는 직접 군마를 이끌고 남군성 밑까지 조인의 군사를 추격했다. 쫓기던 조인의 군사는 모두 다 성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서북쪽을 향해 달아났다. 한당과 주태는 전군을 이끌고 힘을 다해 추격해갔다. 주유는 성문이 활짝 열려있고 성위에는 사람이 보이지 않자 즉시 군사들에게 성을 빼앗으라고 명했다. 수십 명이 말을 타고 앞장서서 성 안으로 들어가고 주유는 그 뒤를 따라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며 곧장 옹성으로 들어갔다. 진교는 정루 위에 숨어 있다가 주유가 직접 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은근히 속으로 갈채를 보내며 말했다. 승상의 기묘한 계책은 귀신 같구나. 순간 징이 한번 울리자 성이 양쪽에서 화살과 쇠뇌 화살을 일제히 발사하니 화살은 마치 소나기가 쏟아지는 것 같이 날아갔다. 앞다투어 성으로 들어가던 사람들은 화살을 맞고 쓰러져 모두 함정 속으로 빠져들었다. 주유가 급히 달리던 말고삐를 당겨 말을 멈추고 말머리를 돌리려 할 때 쇠뇌 화살 하나가 날아와 정통으로 왼쪽 옆구리에 명중했다. 주유는 화살을 맞고 몸이 뒤집히면서 말에서 떨어졌다. 우금이 성 안에서 돌진해 나와서 주유를 잡으려 했다. 서성과 정봉 두 장수가 목숨을 걸고 구해갔다. 성 안에 있던 조인의 군사들이 돌격해 나오자 오나라 병사들은 서로 밟고 밟히며 구덩이 속으로 떨어지는 자가 헤아릴 수도 없이 많았다. 갑작스런 기습으로 동호의 군사들이 혼란에 빠지자 후군을 통솔하던 정보가 급히 군사를 철수시켰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쫓기던 조훈과 조인이 군사를 돌려 양쪽에서 쳐들어왔다. 동호의 군사는 대패했다. 다행히 능통이 한 무리의 군사를 이끌고 적의 측면을 끊고 쳐들어와서 조인의 군사를 막았다. 조인은 승전군을 이끌고 성 안으로 들어갔고 정보는 패전군을 수습하여 영체로 돌아갔다. 정봉과 서성 두 장수는 주유를 구하여 막사로 돌아오자 종군 의원을 불러 새집게로 화살촉을 뽑아내고 금착약을 상처에 터진 자리에 펴 발랐다. 주유는 상처 입은 자리가 견딜 수 없이 쑤시고 아파서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도 할 수 없었다. 의원이 말했다. 이 화살촉 끝에는 독이 묻혀 있어서 단시간에 완쾌될 수는 없습니다. 만일 노기가 지나치게 솟구쳐 버럭 화를 내신다면 아무로 가던 상처가 다시 터질 것입니다. 정보는 삼군의 명령을 내려 각각 영체를 굳게 지키고 경솔하게 군사를 이끌고 나가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다. 사흘이 지나자 우금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싸움을 걸었지만 정보는 군사를 멈춰둔 채 움직이지 않았다. 우금은 온종일 욕설을 퍼붓다가 날이 저물었어야 비로소 돌아갔다. 다음날 우금은 또 와서 욕설을 퍼부으면서 싸움을 걸었다. 정보는 주유가 성을 낼까 두려워 감히 보고하여 알리지도 못했다. 사흘째 되는 날에 이르러 우금은 곧바로 영체 문 밖에 와서 고래고래 욕설을 퍼부었다. 그 소리소리마다 오로지 떠벌리는 것은 요컨대 주유를 잡으러 왔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정보는 여러 사람들과 상의하여 우선 잠시 군사를 후퇴시키려 했다. 돌아와 오후를 뵙고 다시 결정을 내도록 할 생각이었다. 한편 주유는 비록 화살에 맞아 앓고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다. 조조의 군사가 항상 영체 앞에 와서 욕설을 퍼붓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나 여러 장수들 중에 어느 하나도 와서 품하는 것을 볼 수 없었다. 하루는 조인이 직접 대군을 이끌고 와서 북을 치고 함성을 지르면서 바로 앞에 와서 싸움을 걸었다. 그런데도 정보는 군사를 막고 나가지 못하게 했다. 주유는 여러 장수들을 막사로 불러들여 물었다. 어디서 북을 치고 함성을 질러대는 것이냐? 여러 장수들이 말했다. 군중에서 병사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주유가 화를 내며 말했다. 어째서 나를 속이느냐? 조조의 군사가 매일 영체 앞에 와서 욕설을 퍼붓는 것을 알고 있거늘 정보는 처음부터 나와 병권을 함께 쥐고 있으면서 어찌 감히 앉아서 보고만 있다더냐.
즉시 사람을 시켜 정보를 불러오라 하여 막사로 불러들여 그 까닭을 물었다. 정보가 말했다. 나는 공근이 상처로 병들어 앓고 있는 것을 보고 성을 내게 하지 말라는 의원의 말을 들었어. 그것 때문에 조조의 군사가 와서 싸움을 걸어와도 감히 고하여 알리지 못했어. 주유가 말했다. 공들이 싸우지 않겠다면 어떻게 할 생각이오? 정보가 말했다. 여러 장수들은 모두 잠시 군사를 거두어 강동으로 돌아갔다가 공의 상처가 다 회복된 다음 다시 싸울지 여부를 결정하기를 바라고 있어. 주유는 말을 듣자마자 병상에서 흥분하여 벌떡 일어서며 말했다. 대장부가 이미 임금의 녹을 먹고 있다면 마땅히 전장에서 싸우다 죽어 말가죽에 쌓여 돌아가는 것이 행복이요. 어찌 나은 사람을 위하여 국가대사를 포기할 수가 있소? 말을 마치자 주유는 갑옷을 걸쳐 입고 말에 올랐다. 군사들과 장수들은 모두 그 모습이 해괴하여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즉시 수백 명의 기마병을 이끌고 영체 앞으로 나갔다. 멀리 바라보니 조인의 군사는 이미 전투 배치 대형을 벌여놓고 있었다. 조인은 직접 문기 아래에 말을 세우고 채찍을 쳐들어 삿대질하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내뱉었다. 주유 이 어린 놈아, 짐작컨대 분명히 횡사했을 것이니 다시는 감히 우리 군사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할 것이다. 욕설이 아직 끝나지도 않아서 주유가 기병의 무리 속에서 불쑥 나오며 말했다. 무지한 조인 놈아, 주랑이 보이느냐? 조인의 군사들은 그를 보자 모두가 놀라 무서워했다. 조인은 여러 장수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더 큰 소리로 욕을 퍼부어라. 군사들은 목소리를 높여 크게 욕설을 퍼부었다. 주유는 화가 치밀어 반장에게 나가 싸우라 명했다. 반장이 미쳐 싸우기도 전에 주유는 갑자기 외마디 소리를 부르짖더니 입에서 피를 내뿜으며 말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주유가 말에서 굴러 떨어지자마자 조조의 군사들은 맹렬한 기세로 돌격해 들어왔다. 여러 군사들이 앞으로 나아가 적을 막으며 한바탕 혼전을 벌이면서 쓰러진 주유를 일으켜 구출하여 막사 안으로 돌아왔다. 정보가 주유에게 물었다. 도도, 몸은 좀 어떠시오? 주유는 은밀히 정보에게 말했다. 그것은 나의 계략이었소. 정보가 말했다. 어떤 계책을 쓰시려 하오? 주유가 말했다. 내 몸은 처음부터 그렇게 심하게 아프지 않았소. 내가 그렇게 한 까닭은 조조의 군사들에게 내 병이 위독하다는 것을 알려 반드시 적을 속이고자 함이었소. 신복 군사에게 조인의 성 안으로 가서 거짓 항복을 하고 내가 이미 죽었다고 말하게 하면 오늘 밤 조인은 분명히 우리 영체를 기습하러 올 것이오. 우리는 반대로 사방에 매복하고 있다가 기습을 하면 조인은 일고에 잡을 수 있을 것이오. 정보가 말했다. 그 계책 참으로 신묘한 계책이오. 주유의 계책에 따라 주유의 막사 아래에서는 주유의 죽음을 슬퍼하는 듯 고골했다. 많은 군사들이 곡소리를 듣고 크게 놀라 모두 서로에게 말을 전했다. 도독께서 화살 맞은 상처가 크게 도져 돌아가셨다. 각 영체에서는 모두가 상복을 입었다. 한편 조이는 성 안에서 여러 사람들과 상의하며 말했다. 주유는 화가 솟구쳐 올라 금창이 터지고 갈라져 입에서 피를 뿜어내고 말에서 떨어졌으니 오래지 않아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런 논의를 한창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보고가 들어왔다. 동호의 영체에서 10여 명의 군사가 토항해 왔습니다. 그중 2명은 원래 조조의 군사였으나 과거에 포로로 잡혀갔었다 합니다. 조이는 마음이 급하여 그들을 불러들여 물었다. 군사가 말했다. 오늘 주유는 진지 앞에서 금창이 터져 영체로 돌아오자마자 즉시 죽었습니다. 지금은 모든 장수들이 이미 상복을 입고 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보에게 치욕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항복해 와서 즉시 이 사실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조이는 대단히 기뻐하며 그 말을 듣고 즉시 상의하고 말했다. 오늘 저녁 곧바로 주유의 영체를 습격하러 가서 주유의 죽음을 빼앗아 그 목을 잘라 허도로 보냅시다. 진교가 말했다. 이런 계획은 빨리 행해야 합니다. 시간을 끌다가는 그르쳐서 안 됩니다. 조이는 즉시 우금으로 선봉을 삼고 자신은 중군이 되고 조총과 조순을 후군으로 삼았다. 다남 진교에게 극소수의 군사로 성을 지키라 남겨두고 그 나머지 군사를 모두 다 동원하여 초경의 성을 나가 곧바로 주유의 본영으로 진격했다.
영체의 문에 도착해보니 사람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다만 텅 빈 영체에 깃발과 창들만이 꽂혀 있을 뿐이었다. 조이는 계략에 빠졌다는 것을 직감하고 황급히 군사를 후퇴시키려 했다. 그때 사방에서 포를 쏘는 소리가 일시에 펑펑 터져 나오자 동쪽에서 한당 장음이 돌격해오고 서쪽에서 주태와 반장이 돌격해오고 남쪽에서 서성과 정봉이 돌격해오고 북쪽에서 진무와 여몽이 돌격해왔다. 조조의 군사들은 대패하여 삼노의 군사들은 모두 쫓기다가 흩어져서 전군과 후군이 서로 구원할 수가 없었다. 조이는 10여 기를 이끌고 겹겹이 포위를 뚫고 죽기 살기로 빠져나가다가 마침 조홍을 만나 즉시 패잔병을 이끌고 급히 달아났다. 오경이 될 즈음에서 죽기 살기로 달리다 보니 남군이 멀지 않은 곳을 지나고 있었다. 갑자기 북소리가 둥둥둥 울리더니 능통이 또 한 무리의 군사를 이끌고 나와 갈 길을 막고서 한바탕 사륙전을 벌였다. 조이는 군사를 이끌고 옆길로 달아났지만 또다시 감령을 만나 한바탕 사륙전을 벌였다. 조이는 감히 남군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곧장 양양으로 가는 큰 길로 달아났다. 동호의 군사들은 어느 정도 뒤쫓다가 되돌아왔다. 주유와 정보는 군사를 거두어 곧바로 남군성 아래까지 달려와 보니 성에는 무수한 깃발들이 가득 꽂혀 있었다. 정로에서 한 장수가 주유를 보고 외쳤다. 도도, 탓하지 마시오. 나는 군사의 장령을 받들어 이미 성을 빼앗았습니다. 내가 바로 상산 조자룡이오. 주유가 크게 노하여 즉시 성을 공격하라 명했다. 성위에서는 화살이 빗발치듯 쏟아져 내렸다. 주유는 잠시 회군하라 명하고 상의했다. 감령은 수천 명의 기마군을 이끌고 가서 즉시 형주를 빼앗고 능통도 수천 명의 기마군을 이끌고 가서 곧장 양양을 빼앗아라. 그런 다음 다시 남군을 빼앗아도 늦지 않을 것이다. 때마침 군사들을 출발시키려 하는데 갑자기 척후기병이 나는 듯이 달려와 보고했다. 제갈량이 남군을 손에 넣고 마침내 병부를 이용하여 그 밤으로 형주성을 지키는 군사들에게 구원하여 오라고 거짓 사주해놓고 장비를 시켜 형주를 기습점거해 버렸습니다. 또 한 척후기병이 나는 듯이 달려와서 보고했다. 하우돈이 양양에 있었는데 제갈량이 보낸 사람이 병부를 가져와서 조인이 구원을 청한다고 사칭하여 하우돈이 군사를 이끌고 구원하러 나가게 유인하고 관우를 시켜 양양을 기습하여 빼앗았습니다. 두 곳의 성은 힘을 전혀 쓰지 않고 모두 유연덕의 것이 되었습니다. 주유가 말했다. 제갈량이 어떻게 병부를 얻을 수 있었겠느냐. 정보가 말했다. 그가 진교를 잡았을 것이니 병부는 자연히 모두 그에게 넘어갔을 것이요. 주유는 외마디 고함을 질러 금창이 찢어지며 피가 솟구쳤다. 몇 개군의 성지에 내 몫은 없으니 한바탕 바삐 고생한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던가. 얼마 만에 주유는 깨어났다. 그러나 공명에게 그렇듯 남군과 형주, 양양을 가로채었다고 생각할 때 그의 노기는 도저히 풀릴 길이 없었다. 수하 장수들이 모두 좋은 말로 권하였으나 그는 듣지 않았다. 주유가 말했다. 만일 촌뜨기 제갈량을 죽이지 못한다면 내 마음속 원한을 어떻게 풀겠는가. 정보는 나를 도와 남군을 공격하여 반드시 동호가 도로 빼앗아오도록 하시오. 이렇게 의논하고 있을 때 마침 노숙이 왔다. 주유가 노숙에게 말했다. 나는 군사를 일으켜 유비 제갈량과 함께 승패를 가리고 다시 빼앗긴 성을 되찾을 것이오. 자경이 나를 도와주면 기쁘겠소. 노숙이 말했다. 아니 됩니다. 지금 조조와 서로 대치하고 있지만 아직 승패가 가려지지 않았고 주공께서는 지금 합비를 공격하고 있지만 합비를 빼앗지 못하고 있는데 만약 우리끼리 서로 삼키려고 하다가 혹시라도 조조의 군사들이 빈틈을 타고 쳐들어온다면 그 형세는 위태로워집니다. 더구나 유현덕은 예전에 조조와 서로 사이가 좋았으니 만약 절박한 상황으로 몰리게 된다면 성을 조조에게 바치고 조조와 함께 동호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유가 말했다. 우리들은 온갖 계책을 다 썼으면서도 병사와 말은 큰 손실을 입었고 막대한 군자금과 군량을 썼는데 저들은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고 성을 걷어들여 손에 넣었으니 어찌 한스럽지 않겠소. 노숙이 말했다. 공금, 우선 참으시오.
내가 직접 현덕을 만나 이치를 가지고 그를 달래보고 오겠소. 만약 그래도 통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군사를 움직여도 늦지 않을 것이요. 여러 장수들이 말했다. 자경의 말이 매우 훌륭합니다. 이리하여 노숙은 종자를 이끌고 곧장 남문을 향해 가서 성 밑에 이르러 문을 향해 외쳤다. 조은이 나와서 물었다. 노숙이 말했다. 나는 기니 유연덕을 뵙고 드릴 말씀이 있소. 조은이 대답했다. 우리 주공께서는 군사와 함께 형주성에 계시오. 노숙은 남군으로 들어가지 않고 곧장 형주로 달려갔다. 깃발들이 가지런히 줄지어 있었고 군사들의 위용도 매우 기운차 보였다. 노숙은 속으로 몹시 부러워하며 말했다. 공명은 참으로 보통 사람이 아니로구나. 군사 하나가 성 안으로 보고하러 들어와 말했다. 노숙이 뵙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갈량은 성문을 활짝 열고 노숙을 관하로 맞아들이라 했다. 노숙은 인사를 마친 다음 손님과 주인의 자리로 나누어 앉았다. 차를 다 마시고 나서 노숙이 말했다. 우리 주인 오후와 도독 공군은 제3 저에게 황숙께 뜻을 잘 말씀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조조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온 것은 강남을 토벌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은 황숙을 도모하고자 왔던 것입니다. 다행히 동호가 조조의 군사를 싸워서 무찔러 황숙을 구했으니 소유하고 계신 형주 구군은 동호에 귀속시키는 것이 합당한데 지금 황숙께서는 속이는 계책을 써서 형주와 양양을 빼앗아 차지하고 계십니다. 강동에겐 전량과 군마를 헛되이 쓰게 하고 황숙께서는 마음 편안히 앉아 그 이득을 누리셨으니 아마도 순리를 따르지 않으신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제갈량이 말했다. 자경은 고명하신 분인데 어찌하여 그런 말씀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실 수 있습니까? 속담에 이르기를 물건은 반드시 주인에게 돌려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형주와 양양의 구계군은 동호의 땅이 아니라 유경승의 기업이고 우리 주인은 틀림없는 유경승의 아우입니다. 유표는 비록 죽었지만 그 아들은 아직 살아있으니 숙부로서 조카를 도와 형주를 빼앗은 것인데 무엇이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까? 노숙이 말했다. 만일 유경승을 잇는 공자 유기가 점거한 것이라면 오히려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공자는 강하에 있고 틀림없이 여기에는 없을 것이 아니오. 제갈량이 말했다. 자경은 공자를 뵙고 싶은 것이오. 제갈량은 즉시 좌우에게 공자를 청해오라 명했다. 노숙은 다만 두 시종이 유기를 부축하고 병풍 뒤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 유기가 노숙에게 말했다. 병을 앓고 있는 몸이라 예를 베풀지 못하니 자경은 너무 탓하지 마시오. 노숙은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잠자코 있다가 한참 후에 말문을 열었다. 공자께서 만일 돌아가신다면 곧 어떻게 하시겠소? 제갈량이 말했다. 공자께서 하루라도 더 살아계시면 그 하루까지 지킬 것이오. 만일 돌아가신다면 달리 상의하겠소. 노숙이 말했다. 만약 공자께서 돌아가시면 틀림없이 성을 우리 동호에게 돌려보내 주시길 바라오. 제갈량이 말했다. 자경의 말이 옳소. 마침내 제갈량은 주연을 베풀고 노숙을 대접했다. 주연이 끝나자 노숙은 작별 인사를 한 후 성을 나갔다. 그날 밤 영채로 돌아온 노숙은 제갈량을 만나 했던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했다. 주유가 말했다. 유기는 지금 한창 젊은 청춘인데 그가 어떻게 죽어서 이 형주 땅을 어느 날에 돌려받겠소? 노숙이 말했다. 도도 마음 푹 놓으십시오. 이 문제는 책임을 지고 있는 나에게 달린 것이니 형주와 양양을 토벌하여 빼앗아 동호에 돌아오도록 힘쓸 것입니다. 주유가 말했다. 자경은 무슨 좋은 수가 있소? 노숙이 말했다. 내가 보건대 유기는 술과 여색에 지나치게 빠져들어 병이 고황에 들었습니다. 지금 안색이 파리하고 숨을 가쁘게 쉬고 피를 토하는 것으로 보아 반년을 넘기지 못하고 그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때 가서 형주를 내놓으라 하면 유비도 결국 거짓말을 꾸며 핑계를 댈 수 없을 것이외다. 그래도 주유는 여전히 분기가 가라앉지 않았다. 이때 갑자기 송곤이 보낸 사자가 도착하자 주유는 청해드리라 했다. 사자가 말했다. 주공께서 합비를 둘러싸고 싸웠지만 이기지 못하고 계십니다. 도독은 대군을 거두어 돌아와 우선 군사를 합비로 보내 도우라 하셨습니다.
주유는 할 수 없이 군사를 철수시키고 시상으로 돌아와 요양해야 했다. 주유는 정보에게 거느리고 있는 전선과 병사들을 통솔하고 합비로 가서 송건이 시키는 대로 따르라 명했다.